안녕하세요. 더 도슨트 특별전시 해설을 맡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인공은 저번 시간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화가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폴 세잔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 딱 하나 알아본 그림. 원래 거. 이 정모라의 사과로 유명하죠, 사과.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에게 이 세잔을 아냐고 물어보면 보통 안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막상 세잔이 어떤 사람이냐, 왜 유명하냐라고 하면은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들어봤죠? 되게 익숙한 이름인데. 근데 워낙 유명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알고 보면 더 흥미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항상 저희가 제1전시관은 별의 유작이잖아요.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 인물이 그려져 있죠. 자, 이 작품은 폴 세잔이 세상을 떠나던 해인 1906년에 그린 작품이고요. 제목이 정원사 발리에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이 뭐 정확히 유작은 아니지만 사망한 해에 그려졌다는 게 더 중요하고, 이 세잔은 말년에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초상화 또는 인물화를 좀 남겼거든요. 물론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과와 산을 많이 그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인물도 많이 그렸어요. 주변 인물들을. 이 발리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폴 세잔이 진심으로 신뢰하고 존경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세잔이 사망할 때까지 이 정원사 발리에를 약 6점 정도, 그리고 3점의 수채화가 더 있습니다. 수채화 버전도 볼게요. 터치가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했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좀 다르죠. 네. 저 붓터치가 세잔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 일단 초상화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좀 특이한 점인데 발리에가 일하는 모습은 없고 쉬는 모습을 담았다는 거예요. 사실 세잔은 말년에 제작한 모든 일꾼들의 초상화를요 그들이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쉬고 있는 모습을 담아냈다고 해요.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어떤 작품들을 남겼는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 세잔은 1839년 프랑스 남부 액상프로방스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모자 장수 출신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은행가가 됩니다. 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가 갑자기 우여곡절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맞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또 힘들어지는데. 맞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계속해서 부유했습니다. 다행이네. 어렵진 않았어요. 어머니도 굉장히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미래에 대한 욕심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공동으로 설립한 은행의 아들을 취직시키고 싶어 했죠. 세잔 역시 아버지의 뜻대로 액상프로방스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해요. 그럼 공부도 잘했다는 뜻이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릿속에 항상 그림밖에 없었던 거예요.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성공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뭔가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은행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잔과 같은 중학교를 나온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소설가예요. 소설가인데 이 19세기 프랑스 예술을 대표하는 소설가 에밀 졸라와 화가 세잔은 친구였던 거예요. 기록을 좀 보면은 처음에 중학생 때 이 에밀 졸라가 적응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좀 따돌림도 당할 때 세잔이 지켜줬대요. 세잔이 약간 좀 이렇게 덩치 좀 있고 그랬거든요. 지켜줬어서 서로 친구가 됐죠. 근데 확실히 어릴 때 좀 이런
예술적인 감성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약간 그게 확실히 좀 전파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심지어 세잔에게는요 은행일이 적성에도 안 맞아요. 지금 뭐 어울리지 않잖아요. 본인은 그림이 그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버지하고도 사이가 안 좋죠. 그리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버지와 치열하게 싸우고 마침내는 항복을 받아내요. 오. 근데 아빠가 그냥 져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세잔이 사업할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재능은 없고 소심했대요. 세잔이요? 약간 소심한 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세잔은 결국 그림 공부를 위해 이제 파리로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인상주의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선구자들을 만나고 뭐 모네, 피사로, 르누아르 이런 화가들과 함께 교류하며 지내게 돼요. 자, 이 즈음에 그려진 세잔의 초기작 만나볼게요. 독특하죠? 진짜 신기하다. 독특하죠, 붓터치가. 저 때도 인정을 좀 받았나요? 사람들한테 야, 너 잘 그린다 이렇게? 저 때 혹평 받았을 것 같은데. 인정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그때도 너무 특이한 붓터치였어요. 자,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좀 어둡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어둡고 다양한 표현을 하려는 것 같은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느낌? 독특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파리에서 열리는 유명한 그 살롱전 전시에서 계속 떨어져요. 낙선을 하는 거예요. 전해지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잔은 살롱전에서 낙선을 할 때마다 자신의 낙선에 항거하면서 이 술에 가득 캔버스를 싣고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했대요. 전혀 소심하지 않은데요? 그죠? 이런 면에서 또 어. 그리고 좀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로도 알려져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동료 화가였던 에밀 베르나르와 함께 울퉁불퉁한 언덕길을 걷다가 세잔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 친구가 재빠르게 팔을 잡아줬더니 몸을 딱 가누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손 떼라고. 와,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아, 이 정도로. 친구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세잔은 생전에 막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나마 이해해준 친구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살롱전에 계속 출품을 하는데 낙선이 반복돼요. 떨어지는 게. 이때 출품한 작품들을 보면요. 이 세잔의 대표작들도 섞여 있어요. 특이하죠. 진짜 어렵다. 처음 봤어요. 마네라는 화가가 올랭피아라는 걸 그렸어요. 이제 매춘부의 누드 여성을 비너스의 자세로 그린 건데 그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본인이 재해석한 거죠. 원작자는 살아 있었나요? 원작자가 살아있었죠. 그럼 원작자 피드백이 중요하지. 그게. 원작자가 이 그림을 극도로 혐오했어요.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진짜로. 마네가 되게 싫어했어요. 일단 나의 대표작을 누군가가 이렇게 재해석하는 것도 사실 탐탁치 않거든. 왜냐면 나보다 잘 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래로 따지면 나보다 잘 부를 수도 있고, 내 노래보다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이 사람은 세상에 주목을 받고 이러니까 일단 탐탁치 않아 사실. 그죠. 뭘 해도 탐탁지 않겠네요. 이 세잔의 현대 버전의 올랭피아는요. 1874년 개최된 인상파 전시에서 뭐라고 평을 들었냐. 미친 사람의 작품이다. 그리고 뭐 어떤 환자 같은 사람이 그린 것 같다. 그 당시에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작품이에요. 근데 너무 예뻐요. 지금 보면 되게 예쁘죠. 그래서 당시 인상파 화가들이 되게 싫어했답니다. 얘는 못 그리는 애가 우리 따라한다.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 같아 저거 보면. 아니 근데 뭔가 인상파에 굉장히 시초 느낌인데? 그래서 인상파에 포함되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제목이 좀 살벌한데 제목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저기가 고흐가 잠깐 지냈던 마을로 알려져 있어요. 오베르시르아즈. 그림이 조금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그 올랭피아 거기서부터 약간 그림들이 조금 색감도 그렇고 좀 밝아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림이 어느 순간 밝아지거든요. 여기 영향을 준 인물이 동료 화가였던 피사로예요. 피사로. 피사로 별명이 인상파들의 아버지. 그리고
세잔보다 한 10살 더 많았어요. 성격이 너무 좋아서 다 품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피사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잔의 재능을 알아보고 약간 세잔의 그 약간 좀 독특한 성격까지도 다 품어줬던 정신적인 스승이 돼요. 그리고 작업실에서만 계속 그림을 그리는 세잔을 설득해서 밖으로 나가서 그리게 하고 야외 그림을 그리게 한 거죠. 그렇게 함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당연히 세잔의 그림도 점차 밝아져요. 분놀림도 좀 가벼워지고. 덕분에 이 세잔은요, 특유의 입체성에 또 인상파화가들의 기법을 결합하면서 이 기량이 대폭 성장하게 되죠. 이 무렵부터 세잔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모든 것들, 풍경화조차 사람조차도 원통, 원뿔로 환원시켜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형태가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 인정을 또 잘 못 받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인정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들 못 그린다 그랬어요. 그림을 못 그린 애다. 그리고 대중들의 평가가 가혹했죠. 대생도 제대로 못하는 화가다. 라는 모욕적인 평가가 쏟아졌어요. 기본도 못하는 딱 그 느낌인 거죠. 얘는 기본이 없다. 물론 그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파리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패한 화가였죠. 1886년에 그 세잔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세잔에게 유산을 남겨요. 그게 약 40만 프랑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으로 바꾸면 약 한 100억은 넘지 않나. 와우. 이 정도의 돈을 엄청 부자였네. 물려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저렇게 그리지.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아니 없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었으면 그치.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그리는 스타일대로 갔을 텐데 난 너네랑 다르게 새로운 걸 해볼 거야. 약간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그 유산을 발판 삼아서 또 한 번의 목표를 실행해요. 인상주의자들을 뛰어넘어야겠다. 그리고 밟혔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인상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인상파라는 게 순간순간 변화하는 빛의 인상을 빠르게 포착하잖아요. 세잔이 생각한 건 뭐냐면 그 빠르게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 같은 게 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이 나무 기둥부터 단순화시키면 원통으로 바꿀 수 있고 혼자 계속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에 와서 보면은 자연을 기하학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자연이 어떻게 보일 거냐면 기하학적 도형으로 보일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게 맞을까? 본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본 거에서 또 상상을 해서 본 거 그대로 그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은.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면 미술사에서 제일 어려운 화가예요. 세상에.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현대미술도 어렵다고 하지만 현대미술을 탄생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에요. 세잔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어떤 대상을 그릴 때 한 작품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시점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사물을 넣을 수 있다면 최대한 사물의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는 게 아닐까. 그렇겠네. 그죠? 네. 왜냐면 시야가 다 다르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데 혼자 계속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이런 생각이 완전히 담긴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그 대표작 중 하나가 사과와 오렌지예요. 기대되는데? 기대했는데. 근데 이 그림이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요. 네. 여기서 봐도 여기서 봐도 여기서 봐도 여기서 봐도 여기서 봐도 사과다 이런 느낌이지 막 얘 단면적인. 단면들이 막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네. 뭔가가 자세히 보면 약간 불안정해요.
쇼파를 지금 어디서 바라봤는지 알 수도 몰라. 없고 모르겠어요. 그죠? 얘가 지금 소파 위에 떠 있는 건지 아니면 소파에 올라가 있는 건지 맞아요. 이런 그 각도들이 되게 애매하네. 그리고 접시도 좀 애매해요. 어떤 접시는 옆에서 본 것 같고 어떤 접시는 위에서 본 것 같고 뭔가 불안정해요. 그죠? 신기하네. 이 작품을 약 6년 동안 그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6년? 6년이요? 그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시점이 하나라는 건 그림 캔버스를 그릴 때 소실점을 중간에 찍어놓고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눈이 아니라 그거는 카메라의 시점이다. 아. 우리 인간의 눈은 소시점을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보는 각도가 다르고 살아온 것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결국에는 한 화면에 그 모든 시점을 담아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어요. 잠깐 힌트를 좀 드릴게요. 그 사과가 어렵다 싶으면은 사과가 올려져 있는 테이블 같은 거 보시면 좋아요. 좀 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테이블이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하나 볼게요. 한쪽 테이블은 옆에서 보고 한쪽 테이블은 위에서 봤어요. 그게 한 화면에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로 결합을 시킨 거네. 네. 근데 세잔의 사과 그림에는 묘한 장치가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꼭지? 아니에요. 천이에요, 천. 흰 천이 공간이 왜곡되는 부분을 가려버려요, 지금. 아, 그러고 보니까 항상 천이 천이 같이 나와요. 있네요, 사과들이. 이게 여러 시점으로 보면은 깨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잔은 시점이 깨지는 곳마다 천을 덮어놔요. 그래서 이게 더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보는 거랑 사이드에서 보는 게 겹치는 곳에 천이 있는 거죠. 가려버리는구나. 네. 와. 그래서 세잔 그림을 보면은 사과마다 천이 있어요. 와 대단하네. 그걸 가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세대 때 피카소가 저 천을 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완전 탁 이게 된 거고. 깨지는 거지. 그래서 세잔이 실제로 현대미술의 아버지고 심지어 최초로 그림을 한 캔버스에 소실점을 없애버리고 여러 시점으로 그렸다. 그리고 자연을 원통, 원뿔, 원으로 환원을 시켰다. 구체로. 그러니까 이 도전이 결국 미술사를 바꿔버렸죠. 뭐 지금에서야 이렇게 원뿔, 원통, 뭐 세모 이렇게 시작할 때는 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각을 여러 군데 두는 개념 자체를 생각해낸 게 진짜 맞아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6년 동안 그릴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아빠가 남겨준 게 있으니까 6년 동안 저거 매달려서 하고 근데 있지 사실. 세잔이 저는 나름 리스펙하는 게 계속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잖아요. 기록을 보면은 사망할 때까지 돈 하나도 안 썼대요. 그냥 고향에 가가지고 사과랑 산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면서 마치 수도승처럼 살았대요, 나중에. 자, 결국에 세잔의 실험이 나중에 뭘 낳게 되냐면 피카소의 큐비즘이란 걸 낳게 돼요. 아비뇽의 여인들 작품 같은. 그래서 피카소가 사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피카소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세잔이 내 아버지라고. 이 지금은 유로를 쓰잖아요. 유럽에서. 근데 원래 2000년대 초반까지 프랑 썼거든요. 그 프랑 중에 하나가 세잔의 사과가 그려져 있어요. 와. 세잔 얼굴이랑 화폐도 새겨져 있어요. 와. 프랑스는 미술하면 완전 그러니까. 최고인 곳에서 거기에 자기 그럼요. 그림이 화폐에 있는 건 대단하네. 그죠. 자,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럽에 세상을 바꾼 세 개의 사과. 실제 있는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 아. 에덴 동산의 사과. 아. 두 번째가 뉴턴의 사과. 세 번째가 세잔의 사과예요. 와 대단하다. 와. 실제 있는 말이에요. 와. 이 말이 있고 화폐에 들어가 있고 세잔 사과가. 그리고 세잔을 두를 때 현대미술을 탄생시켰다고 하고 피카소가 아버지라 그랬어. 엄청난 그러니까. 사람이네. 어. 현대미술의 아버지인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죠. 그리고 정물화만큼이나 풍경화도 많이 그렸어요. 그 당시에 계속 그리던 산이 있어요. 생트 빅투아르 산. 어릴 때부터 자주 놀던 생트 빅투아르 산에서 계속 관찰하면서 풍경을 그린 거예요. 잘 보시면은 산부터
저 집들부터 무언가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자연을 지금 단순화시키고 구도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들은 좀 사라지죠. 그리고 아예 산과 자연의 본질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뭔지 아세요? 세잔은 파리에서 실패했어요. 고향에 와서 사과랑 산만 계속 그려요. 근데 이게 점점 사람한테 알려져요. 그리고 젊은 작가들이 세잔을 찾아와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에게 이 그림들을 주목받기 시작하고 젊은 화가들이 세잔에게서 저런 구도와 구성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56세가 되어서야 첫 개인전을 열게 되죠. 진짜? 그렇게 사회적으로 좀 명성을 얻긴 했지만 노년에 좀 쓸쓸했어요. 왜냐면 1906년 가을에 어느 날처럼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 그걸 맞으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지게 되죠. 대단하네. 네, 깨어나자마자 다시 작업실로 가서 그림을 그렸고 또 쓰러지고 결국에는 이제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죠. 근데 진짜 좀 안타까운 게 막 뭔가 이 그림을 인정받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도 없고 그냥 그림 그리다가 간 거니까 조금 그게 허무하긴 하네요. 그럴 수도 있죠. 다른 어떤 천재들처럼 막 드라마틱한 삶을 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닐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번뜩이는 성광처럼 또 세상을 다르게 바라본 그 시야, 안목과 통찰은 현재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